주가가 보통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PR이 높은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무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진출해서 그에 대한 동력을 가지고 주가의 리리팅이 나타난다면 주식시장에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즘 그 게임주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네. 있잖아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네. 10% 촬영 일자로 해가지고 12% 정도 네. 또 하락했고 장중에는 뭐 20%까지 네. 빠지기도 하고요. 그 뭐 리포트가 좀 이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설명 못하는 거죠. 이게. 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떨어졌는데 네. 이것을 이제 결국 거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 외부 변화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또 게임주만이 아니라 그 드라마 같은 콘텐츠주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버블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위메이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버블이죠.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리팅이 나타나서 많이 올라가던 종목들은 그 당시에는 항상 버블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회사가 해당 비즈니스를 통해서 실정적인 어떤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그게 버블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들로 이어졌거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3만 원짜리가 5배 올랐잖아요. 불과 몇 달 사이 5배 올랐는데 문제는 위메이드가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 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려면 위메이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임주들도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같이 집단화해서 올라가줬으면 오늘 같이 이렇게 드랍 현상들도 안 나타났을 텐데 게임 업종 중에서 위메이드만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위메이드만 하나만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 버리니까 시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걔를 쳐다보는 거죠. 매매를 하든 안 하든. 직접 참여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바라보지만 매매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 저거 샀더라면 하는 그런 관점. 그리고 그렇죠. 저거 너무 위험한데라는 어떤 부정적인 견해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매매에 직접 들어가서 막 치고받고 하는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 수준의 이상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 주식을 사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로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팔 사람들도 별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위메이드 하나만 움직였을 때는 이건 버블이 100% 맞는데 이게 위메이드가 만약에 다른 게임주들로 연결돼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올라가 준다면 이거는 버블이라고 논하기 이전에 이제 버블이 생기는 초기 국면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버블이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주가는 뭐 두세 배씩 더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마이클 버리가 그 유명한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저도 극장에서 5번 봤는데. 아, 그래요? 예. 마이클 버리가 연초에 그 테슬라 주가 올라가니까 700불, 800불 때 공매도를 그렇게 하고 비싸다라고 했다가 얼마 전에 900불 넘어가면서 다 정리하고 항복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금 지나고 보니 또 다행이에요. 또 항복했잖아요.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자기는 테슬라를 공매도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가는 건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부풀려졌던 주가는 빠지지 않는 가운데서 기업의 실적이 뒷받쳐 주니까 PR이 뭐 900배, 1000배까지 갔던 PR이 지금 100배, 200배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주가가 보통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PR 높은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PR 높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가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높은 PR을 보였다가 기업들이 실적들이 증가되고 이익이 개선되면서 PR이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그때가 주가가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일반적으로 그 주식들을 그냥 시장의 잣대로만 평가하면 다 버블로 보여요. 옛날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지금 OCI가 옛날 동양제철화학일 때 동양제철화학. 그때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제가 그 종목을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었다가 35,000원대 들어가서 단기간에 65,000원인가 70,000원까지 가길래 팔았죠. 팔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돈을 버네? 좋아하고 이제 비싸. 너무 많이 올랐어. 했더니 당연히 빠지더라고요. 빠지더니 잠깐 쉬더니 어느새 딴 거 보고 있는 사이에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는 거 쳐다보고 있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오고 또 흔들다가 또 가고 하던 게 제가 판 가격에서 10배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여기 나와서 안 그래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나의 상식, 나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시장을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평가하는 당사자가 대상이 본인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답을 주는데 그 시장에서 답을 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라고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주식이 항상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콘텐츠주도 우리 오징어 게임이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또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너도 나도 막 추천주로 막 콘텐츠 회사들이 나오고 근데 뭐 실적이 못 받쳐준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또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일상적인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좀 이어서 눌림목 있다 갈 만한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애들과 탈락하는 애들이 나올 텐데요. 종목 저는 이제 시장에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특정한 이슈가 발생해서 모멘텀이 형성되면 관련된 애들이 막 다수가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종목이 위메이드처럼 이렇게 치고 가도 위험해 보이지만 집단화돼서 순환매가 돌아 그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막 돌아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전부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 한번 딱 맞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10월 초에서 중순에 2차 전지가 맞았던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다음 맞고 나서 모든 종목이 다시 똑같이 쉬었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탈락하는 애들이 나오고 다시 자리 잡고 치고 가는 애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다수의 디지털 컨텐츠 종목들이 움직여주다가 최근에 많이 맞았죠. 뉴도 그렇고 숏박스도 그렇고 많이 맞았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눌림목을 받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얘네들이 어느 과정들을 거치고 어떤 애들이 먼저 돌려주는지 혹은 돌려주는 과정 속에서 그 시세가 다른 종목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전 세계에서 시청률 1등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는 맨 마지막의 역할을 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금융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모든 운동들도 우리가 다 금메달 따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소득도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상태고 그렇죠. 예, 아직 남북이 통일이 안 돼 대치하는 단계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가지 못했던 게 바로 언어거든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쓰는 문자는 한글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 쓰고 있는 거지만 그렇죠. 영어권 국가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 알파벳을 기초로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적인 어떤 장벽 때문에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노래는 이제 BTS를 통해서 음악은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이가 좀 쉽지만 이 문화 콘텐츠가 진출하기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지난번에 뭐 승려도 그렇고 몇 가지 드라마들을 통해서 이 문화 콘텐츠가 서양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네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 시장이 굉장히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디지털 콘텐츠 쪽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는 제조업 국가지만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량과 판매량에 의한 한계점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큐가 막혀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는 큐는 무한대로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자리 잡아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뭐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한류 열풍이 이제 가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드라마까지 연결이 됐는데 요즘 뭐 하이브에서도 그런 발표가 나왔죠. 게임주 여기처럼 NFT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뭔가 메타버스 세상에 또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 뭐 가상화폐와 다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 또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이 그렇게 사명을 바꾼 것처럼 이게 그러한 사람들의 리더들의 입장에서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큰 흐름이기 때문에 돈을 막 엄청 투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성공을 알고 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산업, 이쪽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버는 그렇죠.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버는 거고 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대신에 버는 돈은 굉장히 작겠죠.
그러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 결국 돈이 돈을 번다는 게 돈이 있는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은 일부를 담궈보는 거고 담궜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고 되면 되는 모습이 나와주면 자금들을 더 집중해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 중에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원래는 OS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 프로그램을 판매하다가 이제 오피스 365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클라우드 기업으로 바뀌어서 클라우드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아마존을 위협할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구조가 바뀌었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국 메타버스 환경으로 다 넣어서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회의하는 프로그램 팀인가요? 그 안에도 메타버스 환경으로 아바타를 집어넣어서 가상 회의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사용됐던 파일들을 오피스 365로 연계시켜서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빌 게이츠 그 회장이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가 메타버스다라고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거기다가 페이스북에서 그거가 동참을 했는데 문제는 이 회사들은 조그만 회사들이 아니라 돈이 많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돈이 많은데 자기들 이쪽이 돈이 되겠다고 해서 돈을 집어넣게 되면 자기들이 판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다 거절해서 거부해서 그냥 망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지라도 그때까지는 이 거대 기업들이 돈을 집중해서 투자할 것이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도 특히 디지털 쪽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조금씩이라도 다 일단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기존에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은행들도 그렇고 이쪽에 대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좋은 쪽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고 그다음에 뭐 지식도 없는 거고 조직도 없는 거니까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 우리는 그냥 발만 담궈서 한번 같이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신 대로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막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냐 아니면 우리 아까 그 98년도 인터넷 붐 IT 버블 얘기하셨지만 2000년도에 그게 지나고 나서 진짜 인터넷에서 살아남고 강자가 되는 것들은 뭐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이게 몇 년 후에 나타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시점을 뒤로 늦춰서 살아남는 기업이 보일 때 들어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도 또 그건 아니고요. 시작될 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주식시장에 있는 뭐 저도 펀드들 주식을 살 때 주가가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잘 못 사게 되고 그러다가 참지 못해서 또 사서 물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오류가 있는 게 좋아 보이는데 비싸 보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고 싶은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내가 일찍부터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너무 비싼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또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오류를 범하는 게 내가 가진 돈을 배팅을 하는 배팅 금액을 보통 일반적으로 조용히 쉬어가고 있던 종목들을 밑에서 뭐 예를 들면 쉽게 나오는 것들 투자를 관점에서 꾸준히 사는 어떤 그런 관점의 배팅액만큼을 배팅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주가가 조용히 있는 종목들을 살 때 배팅하는 배팅 금액이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한 1, 2만 해보는 거죠. 1, 2만 해보고 손해나면 1, 2만 해보고 손해나면 그냥 잘라버리고 거기에서 오는 데미지를 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니까 발만 담궈보는 거죠. 그리고 발 담궜는데 주가가 좋아져요. 그럼 주가 좋아질 만큼 또 조금씩 더 담궈보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와주면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시세가 예를 들면 시장에서 전부 다 얘는 너무 비싸 버버리야 안 돼 팔아 그런 신호가 나올 때 줘버리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거래하는 거래자들인데 거래자의 역할은 거래를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거래를 통해서 캐피탈 게인을 취득하는 건데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가와 거래자의 기본적인 마인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트레이더로서 역할을 하려면 시장에서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면 물론 그게 기업 내재 가치가 전혀 없고 부실하고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동안 보여왔던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실적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 잉여 현금도 있고 재무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진출해서 그에 대한 동력을 가지고 주가의 리리팅이 나타난다면 주식시장에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고 나온 후에 그다음부터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고 인터넷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구글이고 한국은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2003년도에 나왔고 구글도 그 시기에 나왔죠. 그런데 인터넷이 시작될 때 90년대 후반기에 미국의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뭐 이런 회사들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야후가 확 잡고 있었죠. 야후가 그래서 주당 1억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99년도에. 그런 회사를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코리아닷컴 기억나시나요? 네. 도메인 가격은 500억이 거래됐던 도메인 가격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참 도메인의 가격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때 코리아닷컴이 도메인 가격이 500억이나 갔었어요. 그리고 드림이즈, 그다음에 뭐 네이트 뭐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국은 네이버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듯이 이게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난 후에 토양이 조성되고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때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나오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같이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서 같이 가봐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서 예. 그 가운데서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아, 이거 내가 잘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담근 것마다 족족 다 손해를 보면 또 그것도 되게 실망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발을 잘 담그죠?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은 네.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요. 저는 초기에 예를 들면 돈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주식을 살 때 이 100에서 1만 사요. 1만 사는데 한 10개를 한 1만 사면 내 계좌의 비중을 10%밖에 투자를 안 하지만 종목을 10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섹터. 그렇죠. 이쪽 섹터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도 제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2차전지 이미 2017년, 18년부터 움직였잖아요. 그중에 가는 애가 있고 안 가는 애가 있는데 아, 쟤들 다 사버리는 게 제일 속 편하겠다. 이제 그게 소위 이제 ETF인데 그때는 ETF 나오기 전이었고 지금도 만약에 시장에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쪽, OLED 쪽, 뭐 게임, 미디어, 뭐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종목들이 다양하게 움직여주면 사실 사람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욕심이 나서 다 가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다 가지고 이고 싶어서 다 가지고 있으면 또 내가 가지고는 안 가고 다른 애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싶어서 하면 돈은 없고 여기서 바로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내가 초기에 배팅하는 배팅액을 최대한 낮추는 거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언제 버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요. 들어가서 예를 들면 1%씩 들어갔다. 1%씩 10개를 들어가고 그다음 또 10개를 들어가서 20개를 들어갔다. 여기서 더 넓혀 갈 가능성은 별로 높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한 20개 들어가게 되면 비중이 한 20%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 중에서 20개 종목 들어갔으면 이 중에서 한 60%에서 70%는 안 되는 종목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20개에서 한 70%면 14개 정도가 안 되겠죠. 14개를 자르면서 자르지 않고 남아있는 애들한테 더해주는 거죠. 얘를 1%를 자른 것을 기존에 1%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더해주고 또 안 가는 것들을 네, 얘를 또 탈락한 애는 잘라서 살아있는 애한테 더해주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시장에서 제일 센 종목, 제일 주도주가 내 계좌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이고 이걸 통해서 그냥 항상 똑같이 가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가고 어떤 주도주가 나오든지 간에 주도주가 있다면 내 계좌에 그 주도주가 반드시 들어있다. 네. 그 주도주 우리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 주도주에 대해서 참 찾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도주를 좀 미리 일찍 발견할 수 있을까? 주도주는 찾을 수가 없어요. 주도주는 사전에 내가 이게 주도주야라고 찾아본들 맞으면 운이 좋은 거고 대부분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세상을 좀 잘 보고 읽어보고 이쪽이 발전할 거야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종목들 나한테 편입을 시켜놓고 살아남는 힘이 강한 애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익이 조금 나면 이익을 실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익은 절대 실현시키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익이 발생했다가 다시 이익을 다 반납해서 내가 본전 왔을 때 그때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도 없이 지금 본인도 배우지도 않아도 하고 있는 주식을 사서 손해보면 물타기 하다가 언제 파나요? 평균 단가 본전은 팔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아주 행복하면서 판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서 주가 올라가서 이익이 났다가 이익을 반납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팔 걸 후회하죠.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주식을 사서 팔 때까지 계속 손해보고 있다가 본전에 파는 게 기분이 좋은 일인가, 내가 주식을 사서 이익을 계속 보고 있다가 본전에 파는 게 기분이 좋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주식을 들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익을 보고 있던 종목들이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결과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서 내가 산 단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가면 잘라버리고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간 애를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팔면 되는 게 아니라 걔를 더 사주는 거예요. 다시 본전 올 때까지 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모아가다 보면 내가 주도주를 골라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매매 자체가 주도주를 잡아내주게 되는 거죠. 내 계좌에 그냥 남아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개를 산다라는 거는 지금 예서 2차 전지 소재다 아니면 2차 전지주다 이렇게 하나의 섹터에서 10개를 산다는 아니죠. 얘기죠? 그거는 2차 전지를 정한다는 것은 2차 전지가 주도주라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장에서 어떤 애들이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양한 업종에서 그중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애들을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소개팅 할 때 나가서 뭐 원샷 원키로 내 눈에 맞아서 사랑을 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만나보고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아이고 잘 가세요 뭐 이러다가 눈이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종목도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들을 내가 가져보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힘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쪽 섹터들, 동일한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탈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쪽 동네는, 그쪽 섹터는 시장에서 현재 매매할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이제 안 가게 되는 거고, 남아있는 쪽에서 종목들 서로 새로운 걸 피킹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강한 애들을 잘라낸 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군들이 소수의 섹터와 소수의 종목들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대략 20여 종목? 보통 20개 정도? 예.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투자를 하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마다 사가지고 이렇게 수십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조금 오르면 계속 팔고. 예. 근데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내가 주식을 우리가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아는 분들 저는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이라고 얘기하면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매도를 잘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렇죠. 매도 예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매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매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사서 수익이 많이 나면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절묘한 타이밍을 잡아서 절묘한 타이밍을 잡아서 팔아야 되는 이유는 매수를 잘 못했기 때문에 매도의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매수를 잘하면 아무 데나 팔아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표님은 매도를 언제 합니까? 그렇게 해서 주도주 해서 수익이 났어요. 예. 근데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 혹은 뭐 가다가 다시 꺾였어. 예. 언제 주식을 파시나요? 일단 제가 제가 운영하는 포지션의 종목들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데 되게 평균 수익률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 3, 40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이제 3, 40번. 예, 뭐 지금 한 100번씩도 사요. 시간이 계속 가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의 보유 기간이 벌써 1년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1년 6개월 동안에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죠. 샀는데 수익은 거의 100% 가까이 나는 상황이지만 언제 정리를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수익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매도에 대한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죠. 왜? 아무 때나 팔아도 되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또 주식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온리 트레이딩으로 하기에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산업 자체가 이 회사가 발생시키고 있는 이익의 어떤 질, 이익의 어떤 속도 이런 부분들이 정체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건 단순히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제일 중요한 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고요. 공장 가동률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세상의 이목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리고 그와 같은 종목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분들의 움직임들이 약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살아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이 종목이 좋아 보여도 그 섹터가 전멸한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종목 하나 나오는 건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면 그 옆에 친구들이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될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주변 친구들도 같이 나보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좀 덜 올라가고 내가 안 가지고 있지 않은 동일한 성격의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 아쉬워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주변의 친구들이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힘이 약화되고 거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세에 돌려주는 어떤
뭐 저는 제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을 잡아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요한 가격대에 도달했다가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매물들을 출회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때 정리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최대한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군요.